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참 반가운 팟캐스트 참여연대 팟캐스트. 오늘 긴급 호외편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처음 듣는 목소리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예,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미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되게 바쁘시고 또 중요한 일 많이 하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미군이 위원장님이신 하주희 변호사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제가 칼국수집에서 이 피켓을 들고 들어갔더니 아줌마가 보시고서 이거 하는 거냐고 아주머니들 다 아시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들어보시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자세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건 또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씩 짚어가면서 이제 하루 저녁이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시민들이 어떤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뭐죠 도대체? 뭐 의사조약 같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군사정보를 교환을 할 때 안심하고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안심하고 교환하려면은 되게 이제 이게 2급, 3급 기밀들에 속하니까 내가 준 군사정보가 안전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어야지 안심하고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교환된 군사정보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은 그것이 마치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정보 교류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교류된 군사정보를 잘 보호하는 것, 이게 군사정보 보호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이미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류된 군사정보를 안전하게 잘 보호한다 했을 때는 더 많은 군사정보가 교류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전문이 지금 아직 공개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2012년에 공개했던 걸 보면은 그때는 교환된 군사정보에 대한 안전한 보호, 이것이 목적입니다만은 그러면서 동시에 그 군사정보를 또 인적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교환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것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환된 정보를 보호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지만은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하게 명시함으로써 교환의 통로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이 교류가 목적이 아니나 이러한 기밀 보호라든가 교류의 통로, 장치,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을 약속함으로써 교류를 더 원활하게 활발하게 하는 것이 2차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군사 정보 교류를 한다는 게 이제 일본 말고도 다른 나라들과도 아마 있을 텐데 왜 한일 간에 이게 문제라고 보시는지. 한일 간의 문제라고 따지면은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50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5가지만 얘기하시면. 할까요? 그러면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도입부니까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문제가, 일본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토적 야심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토적 야심을 가진 나라한테 우리가 군사정보를 교류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영토라는 그런 우리 국가 주권의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일본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으로서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나라하고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하고 일본하고 체결하는 것하고는 이러한 특수한 요소들 때문에 크게 다른 겁니다. 근데 뭐 세계 32개국과 체결했으니까 일본하고 체결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 협정 찬성론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또 그 나라하고의 소기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는다. 그러면은 MB 때 원전 팔아먹으려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고요. 유럽 국가들하고 나토 국가들하고 할 때는 무슨 뭐 PKO 파병 같은 거 할 때 그때 서로 협력해야 되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니 지금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예, 지금 한국에서는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나라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트럼프의 대일본 정책이나 트럼프의 대북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 전국도 불안정하고 미국의 대동북아시아 정책도 아직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제 생각할 때는 최순실이 시킨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최순실은 감옥에 있으니까. 네, 그런 의혹이 있죠 지금. 네. 근데 몰라요. 사실은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순실이 그 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오방랑 주머니를 최순실이 박근혜한테 3개를 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나서 그래서 오방랑 주머니를 이제 딱 꺼내봤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하고 사드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다시 또 사과하고 나서 위기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머니를 싹 또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LCT 해운대 LCT를 가지고 이거를 뭉개라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도 말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요즘 전국 때문에 빗대서 그렇게 한 건데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몰려있는 상황을 타개하면서 뭔가 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런 그동안에 늘 이렇게 해왔던 이런 어떤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수법이 아닌가. 뭐 그런 것 말고는 뭐 합리적인 이유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이 조치가 일본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아베 정부가 계속 뭐 재무장이란 이름 뭐 평화헌법도 계속 개정하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협정 사실 되게 엄청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 10월 말쯤에 이제 그 논의를 하겠다라고 다시 돼서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벌써 이제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미 가서명까지 거의 다 됐다. 이제 뭐 국무회의 지나고 나면 이제 거의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무회의 끝나면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나요? 뭐 돌이킬 수 있는 것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조약을 체결하기까지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끝나고 대통령이 제가 하고 이제 서명하는 일만 일단 남았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지금 뭐 이렇게 된 거고, 다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이것이 단순히
그냥 단순한 협정이 아니고 이거 일본과 맺는 아주 중요한 군사협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사전에 거쳐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도 야 3당 원내대표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협상을 중단할 결의안을 발표를 했었죠. 물론 이제 뭐 새누리당의 그걸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결의안에도 나와 있듯이 이건 이제 주권 제약이라든지 안보나 국민에게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결의안을 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아까 말씀하신 아베 문제도 있지만 2012년 협상에서 되게 제가 발견한 재밌는 거는 정본이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다른 군사협정은 네, 여기 보면 협정의 마지막에 영어 정본 두 부를 작성한다고 딱 돼 있어요. 독자가 누구란 얘기인 건가요? 제 말이 너무 놀랐죠. 그러니까 다른 그죠. 다른 제가 그거를 보고 엄청 고발장에 막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다른 군사협정은 어떻게 됐냐면 뭐 예컨대 한국과 스웨덴이면 한국어, 스웨덴어, 영어 이런 식으로 다 정보 왜냐 해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쓸 수는 있지만 이 상대방 국가가 없이 오직 영어만 정본으로 돼 있는 협정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그리고 소파 같은 경우도 둘 다 정본이고 다만 해석이 영본이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단순히 어떤 뭐 일반적인 정보협정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2012년에 좌절되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보고서를 많이 냈었습니다. 이걸로 한밀, 그렇죠. 이게 좌절되고 나서 한밀 MD를 구축하려는 그게 좌절되었다. 요거만 하면 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시도가 어그러졌다. 이런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평가한 보고서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이 군사협정 자체가 단순히 한일 간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떤 안보 질서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스템 변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막 무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정부는 그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명확히 했죠. 그냥 다른 군사협정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거라고 굳이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얘기 듣기로는 지금 사드 롯데랑 그 부지 교환도 이제 막 진행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 사드가 하드웨어적인 그런 거라고 하면 한일 군사 협정은 실제 그 사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협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드랑 한일 군사 협정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근데 그 사드가 하드웨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소프트웨어. 제가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단어를 적절히 못 찾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미리 딱 이렇게 답을 주시고 하니까 말하기가 훨씬 편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미국 사람들이 사드를 배치할 때 한미일가 이제 한미와 미일 사이에 돼 있으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만 체결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사드를 배치하고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MD 체제가 완성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소프트웨어고 사드가 하드웨어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2012년도에 원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14년도 무렵부터 사드 배치가 논의되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됐으면 했는데 그게 이제 어긋나 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 좀 서둘러서 사드도 배치하고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빨리 배치하려고 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이제 사드는 우리 지금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그게 뭐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 레이더가 있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사드가 많이 논란이 됐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드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레이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한반도에 배치된 레이더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향해서 또는 일본을 향해서 또는 태평양에 있는 미국 기지를 향해서 중국 내륙에서 발사되는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들이 일단은 가장 위협입니다. 그러면 이게 막 발사됐다는 초기에 발사되자마자 이 사드 레이더로 탐지를 하면은
그만큼 시간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렇죠. 골든 타임을 초기에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확보한 중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발사의 궤적을 다 파악을 해서 사드의 레이더 체계는 일본과 미국 본토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더로 발사를 초기에 탐지를 하면은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는 궤적에 대한 정보를 미국 본토에서 다 파악을 하니까 그럼 이제 미국 본토로 날아올 때 이걸 빨리 격추시킬 수 있고 또 한 번 격추시켰다가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격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의 사드 레이더를 2기를 일본에 배치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에 배치하고 한국에 배치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그게 거냐면 다르죠. 네,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구가 둥글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한반도에는 남북으로 백두대간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지형적으로 볼 때 네네. 일본에 배치한 사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드의 이 X밴드의 레이더는 직선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백두대간이 없다고 일단 생각해보고 한반도가 평평하다 하더라도 백두대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중국 내륙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둥그니까 네. 중국의 내륙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지평선 위로 올라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그런데 한국이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더 가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은 이 지평선에서 올라오는 그 높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사드 레이더가 감지하는 그 높이가 훨씬 더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사일의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한 5분 정도의 차이는 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해요. 최대 5분, 3분에서 5분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 본토에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게 미사일이 한 30분에서 40분 걸립니다. 네. 그럼 초기에 이 3분에서 5분을 빨리 발사하는 것을 아는 게 초기 대응을 할 때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게 일본보다 훨씬 유리하죠, 레이더가.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또 한반도에는 백두대간이 있습니다. 높이가 한 1,500m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일본에서 직선으로 레이더를 쏴도 그 중국 내륙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탐지하려면은 각도가 훨씬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중국에서 발사된 레이더가 지상에서부터 훨씬 더 높이 올라가야지 이 레이더가 이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X밴드 레이더는 백두대간 왼쪽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평택에 있던, 그것이 김천에 있던, 그것이 성주에 있던, 그러니까 그 차이는 별로 나지 않잖아요. 네. 거리가 100 몇 킬로밖에 아무리 많이 차이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정도의 거리라는 것은 그 평면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X밴드 레이더로 해서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이 레이더로 공유한 것들을 한미 1, 3국이 이 레이더를 같은 시간에 같은 이 모니터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한미 1, 3국이 중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정보 얻은 거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정보 얻은 것이 미국을 통해서 서로 교류가 되고 그러면은 이 시간이 늦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령 같은 게 주고받으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화면에서 동시에 한미일 3국이 이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필요성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필요성은 뭐냐면은 그 사드 레이더만을 가지고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는 미국이 배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현재까지는. 네. 물론 추가로 이제 한국이 지금 구입하려고 계속 했지만 그러나 한국은 사드 레이더 말고도 다른 어떤 그린파인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보된 정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확보된 정보하고를 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그런 정보가 한일 사이에서 통합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어떤 정보 교류와 작전의 효율성을 낮추는 거라 생각하고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드 레이더 말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레이더에 의해 확보된 정보까지도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드 레이더는 미군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일본에 있는 사드하고 미국 본토하고 다 정보가 연결되니까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결되니까 오히려 중요한 거는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들 이런 다른 정보들을 일본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한 모니터에서 한미일 삼국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지 MD 체제가 완전해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MD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하주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협정의 원본이 영문이다 네. 이런 얘기랑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MD와 관련성이 들어보니까 어떤 취지에서 이게 이렇게 강행되고 있는가 너무 이제 잘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근데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트럼프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우리 정부가 어쩌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지 사실 걱정입니다. 사실 뭐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도 그만둬라 이런 선언이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식물 정부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들도 선언했고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많이 선언했죠. 이거 더 이상 하지 말라.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국정은 흔들림 없이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정말 답답한 일이죠. 저는 사실 내치도 그렇지만 저는 외치는 당연히 그만둬야 된다. 왜냐면 한국사에서 외치라는 거는 단순히 외치가 아니고 이게 생존 문제기도 하고 복지 문제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이 한국사에서의 이제 외치 지금 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뭐 사드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이제 이렇게 군사 환경 뭐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매우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생존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또 엄청난 군사비를 또 넣어야 하는 막 이런 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 국민한테는 이게 복지 문제와도 관련되는 거죠. 계속 그 돈을 쓰니까 우리는 맨날 돈이 없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 돈을 군사비에 쓰니까 이런 차원에서 외치는 필히 당연히 식물 정부가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무슨 권한으로 이거를 하는 건지 정말 의문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발할 때도 언제 이 권한을 위임받았냐 도대체 한민구가 고발을 하셨나요? 고발했습니다. 네, 한민구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한민구 국방부장을 한 3번쯤 고발을 한 것 같은데 탐정윤 때문에 한 번 하고 아직 처분이 안 났고 뭐 하여튼 몇 가지 있었는데 이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매우 헌법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럼요. 국민의 이름으로 그래서 고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24시가 모았는데 한 14,000명 정도 됐어요. 14,000명. 네,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고요. 특히 이제 뭐 독립유공자협회 대표들, 뭐 독립유공자 유족 대표님들, 그다음 정대협 뭐 이런 단체들, 민족 단체들, 네, 일제 피해자 단체들이 모두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했길래 24시간 만에 그렇게 그러게요. 많은 분들 능력이 대단하신데요? 제가 아니고요. 여기 시민사회 단체 대단하신 거죠. 이게 쫙 이게 수가 그만큼 폭발적이었어요. 그리고 다들 제 생각에 뭔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뭔가 의견을 내고 싶은데 뭐 방법은 많지 않고 빨리 진행되고 이러니까 어쨌든 SNS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았는데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생각해보면 2012년에도 그때 국무회의 통과되고 뭐 금방 체결될 거다 얘기했는데 정말 하루 이틀 며칠 새에 폭발적으로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오니까 정부가 이걸 감당을 못하고 진짜 마지막 서명 30분 전에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비슷한 그 정도로 호응이 있었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죠. 국민들의 의사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59%가 반대한다고 그러던데 이건 단순히 이제 정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안보 문제나 북핵 위협 이런 게 아니라고 국민들도 다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한민구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걸 하냐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적으로도 아까 국회 동의권도 사실은 침해됐다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그랬는데 한마디 사과도 안 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그쵸. 너무 제가
놀랐던 건 미국한테는 사과를 했더라고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그래요? 네, 다 사과하고 우리한테만 사과를 안 했어요. 정말 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한테는 사과 안 한 정도가 아니고요. 작년 8월 15일 14일인가요? 5일인가? 아베가 이제 종전 70주년 담화를 발표하면서 아시아 사람들은 러시아가 아시아를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일본이 지켜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런 인식을 그렇구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일 이런데- 위안부 합의까지 해주고 이런 군사협정까지 맺는다.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참판 애청자 여러분. 시민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박근혜, 최순실배 한 줄 시국선언을 읽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는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은, 선영, 주호입니다. 와! 박근혜 최순실배 한 줄 시국선언 쭉쭉 들려드릴까요? 처음엔 이 모든 게 농담인 줄만 알았지. 설마가 사람 잡았어. 생많은 척 나를 말아먹었어. 언니 다 뽀록났어. 토껴. 치열업 그네 빨리 하야해. 싸그리 청소요망. 마! 그냥 하야하세요. 전 국민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빨리 청와대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주권자 시민들이 내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화이팅!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공약 이행해주세요. 짜증나서 못 살겠다. 퇴진만이 답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결코 민중은 개돼지가 아니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세월호 책임져라. 졸속 한일협상 책임져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Please answer 순실이. 국민이 나라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나라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한 줄 시국선언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모든 책임을 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SNS에 한 줄 시국선언 해시태그를 붙여서 달아주세요. 근데 이걸 진짜 막을 수 없는 건가요? 국무회의 당장 내일 아침 8시라고 합니다. 막을 수 없는 건가요? 지금 국회는 뭘 하고 있죠? 그렇죠. 보니까 이제 단체 대학생들이 뭐 봉쇄하기 위한 철야 행동을 한다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국회에서 제가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우연히 기회가 돼서 이제 국회 뭐 면담을 이제 의원들이랑 이렇게 한 게 있었는데, 뭐 반대한다는 입장은 분명한 것 같은데 야당들도 뭐 이게 국회 차원에서는 새누리당에 는 반대할 게 또 분명하니까 이거 뭐 이 결의안 중단 결의안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3당이 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아까 네, 그렇죠. 언급하셨다시피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야3당이면 사실 지금 여소야당이 아닌가요? 왜 통과가 안 된 거죠? 상임위에서 이제 이거 결의안도 그거랑 똑같아요. 그 의안이랑 똑같이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올리려면은 그게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로 또 넘어갔죠 이게. 그러면서 이걸 못 보내겠다. 식물정부라도 자기네들이 지켜줘야 된다. 명확히 의사를 표했죠. 그러면서 못 가고 뭐 사실은 사문화됐죠. 이제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었는데 협상은 끝났고. 지금 그러면 국회에서는 뭐 중단 촉구 결의안, 그 중단 촉구하는 결의안도 참 뭐 사실 촉구하는 거에서 그치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물 건너갔다. 그럼 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사실 시민들은 길거리 나와서 항의하고 전화하는 그 행동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난 한 2주 전부터 돌기 시작해서 정부 그 협정 체결에 관련 부서들한테 전화하는 그런 뭐 SNS를 통해서 이걸 독려하는 게 계속 돌던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2012년에는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2012년에는 어떻게 막았죠 그때는? 그때 국무회의 통과됐었죠. 네, 국무회의 통과됐는데 제가 날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아마 그 가서명을 한 것까지는 비밀리에 했죠. 네, 맞습니다. 비밀리에 해서 이제 국무회의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직전에 그 사실이 알려지고 그래서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뭐 국회나 또는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저도 뭐 국회에서 있었던 무슨 토론에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거를 이명박 정부가 철회를 했던 이유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2012년 대선에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8.15로 계속하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만뒀는데요. 저는 조금 이제 이게 절차상으로 본다면 어쨌든 이렇게 졸속적으로 막 추진을 해가지고 막 순식간에 막 후딱딱 처리를 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재 대통령이 어떤 상태입니까?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받은 상태나 다름없는 거고 법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진행해 나가는 탄핵 절차만 남아 있는 거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인정 안 해요. 이제 사실상 그렇죠. 예, 저는 퇴진하는 대통령이 다름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 특히 탄핵 정국으로 가겠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시민의 힘으로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느꼈는데요. 시민의 힘과 그다음에 또 언론들이 또 같이 협조를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시민과 언론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확신이 막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뭐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퇴진도 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검찰이 의해 가지고 사실상 이게 뭐 피의자가 된 됐죠. 상태이죠. 그러면 이런 피의자가 된 상태에서 국무회의 통과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지. 그다음 재가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양국에서 서명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대통령, 이 대통령이 재가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문제를 좀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것이 뭐 법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여전히 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해석될지 모르지만요.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고 국민들 5%만이 지지하는 대통령이잖아. 이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법적으로는 이미 피의자 신세행이 대통령인데 이런 대통령이 재가한 문서는 효과가 없다. 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몰아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딱 발표한 성명이 그거였어요. 그거였어요? 네, 바로 그거였어요. 저 성명 안 찍었는데. 민변이 딱 발표한 성명이 그거였어요. 그렇구나. 권한 아무 생명이 없는 정권이 서명한 한일 군사정보협정 원천 무효다. 이게 딱 저 지금 이번 주에 에이펙 그 정상회담에도 못 갔지 않습니까? 그죠? 못 갔죠. 그거는 뭐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미 다 알아버렸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외치 내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말 외치라는 것,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이 나오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는 국민의 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나라의 내부에 있어서의 사회적 통합 능력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강하고 사회적 통합 능력이 강한 그런 나라의 외교일수록 외교적인 힘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어디 뭐 지금 뭐 다른 여러 나라들 볼 때 내부적인 분열이 심하고 뭐 또 대통령이 인정받지 않고 그런 나라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의 외교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12월 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 또 굳이 가시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그러면 금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하죠. 그러면 이제 뭐 검찰이 뭐 할 수도 있겠고 또 안에서 갔다고 쳐봅시다. 갔는데 아베 총리가 아니 최순실하고는 어떤 사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옛날에 70년대 말에 진짜로 최태민 목사하고 뭔 일 있었냐? 아베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개망신이죠.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니 내가 정상회담 할 때마다 그렇게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싹 배치해버리고 결정한 이유는 최순실 때문이야?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외교 무대에 나간다 하더라도 외교 무대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해가지고 우리의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 나가면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국가망신을 시킬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합의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상대방이 우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데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가 사실 없겠죠. 한중일 정상회담 가겠다는 그 심보는 도대체 뭔지 그것도 의아하더라고요. 이 지금 탄핵 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촛불 민심 잘 못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한일 군사협정 같은 이런 중요한 나라의 안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실 사회적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충분치 않은데 내일 또 국무회의 지나면 바로 속전속결로 이걸 서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오늘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이게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일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원래 국무회의 통과되고 나서도 제가 거치고 서명을 하는데 외교부가 이제 편찬한 알기 쉬운 조약 업무라는 자기들이 만든 이제 자료집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가서명하고 조약을 체결하기까지 7, 8주 정도가 보통이다.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기들이. 아니 그러면 그게 알기 쉽게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니까 이 사안은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열심히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럼요. 신중해야 되고 국회가 동의 받아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으면 국회에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국방부도 너무 웃긴 게 저희가 이제 이거 협상 시작한다고 하자마자 이제 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해서 청구를 바로 했었는데 그 내용이 무슨 협정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 결제는 누가 했는지 무슨 회의에서 결정했는지 요거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몽땅 비공개 첨부를 했어요. 아 그게 급비 사항도 아닐 텐데.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무슨 비밀이고 이게 무슨 비공개 사유가 해당이 됩니까? 이런 것처럼 도저히 국민들한테는 아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최대 특징이 불통 아니에요. 불통. 그렇죠. 그러니까 한 1, 2년쯤 전에인가 연두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기자가 소통 안 되는 거, 장관들하고 독대도 안 받는 거 그런 얘기 하니까 요즘 이제 다시 화면이 나오던데요. 굳이 인터넷도 발전되고 전화 통화도 하는데 만나서 대면 보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맞죠? 하고 장관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정말 불통 정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통 문제 있으니까 잠깐 쇼를 했죠. 어떤 쇼였냐면은 국무회의 하기 전에 장관들이랑 만나서 차 마시는 거. 그거 좀 하다 도로 그것도 없어졌대요. 겨우 하는 것이 그 정도 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하기로 한 게 12월 27일 날 NSC 회의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명훈 장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10월 27일이에요. 오늘이 며칠? 국무회의가 11월 22일. 그리고 서명은 11월 23일 날 하겠다는 거죠. 한 달도 안에 이거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가서명에서부터 7, 8주? 네. 그거는 이제 가서명에서부터죠. 가서명은 지난 11월 10 며칠 날 했어요, 가서명. 네, 지난주. 네. 그러니까 가서명하고 나서 몇 주도 안 지나가지고 바로 지금 서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민국 국방장관을 고소를 몇 번 하셨다고요? 한 변호사님? 세 번. 근데 저는 한민국 국방장관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옛날에 사드 배치할 때도 7월 8일 날 사드 배치 발표할 때 7월 5일 날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잘 모른다. 그래 사드 배치 결정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0월 14일인가 거기 국회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민감한 사회니까 여건이 성숙돼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한 달 만에 성숙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여건이 뭐냐? 여건이 뭐냐고 질문을 했더니 여건은 한참 생각하더니 국민의 정서라든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여건 전혀 고려함 없이 한민국 국방장관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32개 국가하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서명을 했습니다. 체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서명한 게
뭐 수치가 정확하지 않는데 한 30% 정도는 외교부 장관이 서명을 했고 나머지는 국방부 장관이 서명했더라고요. 네. 그래 이제 이번에는 서로 조금 뭐 부담이 되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나온 이야기가 외교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서로 상대방한테 떠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은 국방부가 해라. 국방부는 외교부가 해라. 근데 한명훈 장관이 이번에 또 총대 매기를 한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가 설명하겠다는 건데 우리 민변에서 한명훈 장관이 자기 총대 매기를 했으니까 총대 맨 것의 대가가 뭔지 확실히 한번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기소를 시키는. 생각해보니까 2012년에 저희도 그때 불발됐을 때 네. 정보공개 청구해서 사실 제가 소송 지금 윤병대 장관이랑 소송 중이에요. 정보공개 청구. 그때 1심에서는 사실상 공개하라고 사법부에서 실제로 그 기밀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 기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정보고 네. 이미 체결도 이제 엎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해라라고 했었는데 지금 외교부가 계속 항소하고 해서 지금 이제 상고까지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긴 한데 이런 사법부도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정을 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그때 판결을 했던 거죠. 근데도 지금 아직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국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사법부도 얘기하고 입법부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행정부만 그냥 모르쇠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 실효적인 행동은 결국 국회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정보와 관련해가지고도 당연히 국회와 설명을 하라고 그러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국회도 무시한 거죠. 국민의 대의기관은 국회도 무시한 거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막 이렇게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서명이 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사후적으로라도 이게 무슨 효력이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식물 정권이 한 서명이 무슨 그거냐. 국회가 동의 안 받았으니까 무효다. 이런 선언을 뭐 국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이제 퇴진을 하고 새로운 정부가 또 하면 되죠. 그거는 뭐 그 양 당사자 간의 그거야. 우리가 안 지키겠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관계 문제가 생기겠죠. 뭐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뭐 우리가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 핑계 대면 되죠. 제 말이 항상 그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정부는 항상 그 말을 못 하는지 이해가 참 안 됩니다. 협상부터 뭐 별의별 거 다 그렇죠.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네, 2012년에도 사실 이 출석적으로 협정 추진됐다가 그때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국회에서 이게 조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FTA 때는 통상 조약에 대한 절차법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 만들어지고 FTA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통상에만 있고 일반적으로는 조약 체결 절차법이 따로 없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없고 다만 사실 헌법을 보면은 명확히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이라고 돼 있어요. 사후적으로만 동의하는 거 아니고요. 체결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헌법 규정이 너무 당연하죠. 사전적으로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잠탈하니까 어쨌든 이미 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약 체결과 관련해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률안이 있으면 훨씬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박주민 의원부터 시작해갖고 천정배 의원 뭐 이렇게 발의가 3가지가 돼 있더라고요. 조약 체결 비준에 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한 이런 법률안들이.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무슨 조약을 체결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국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체결하기 전에 상임위 논의도 하고, 이런, 적어도 국회가 이걸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안이 제출되어 있고, 이게 반드시 통과가 돼서 국회가 실효적으로 진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협정이 체결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또 협정 체결될 경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협정 체결될 경우 한국의 외교 국방 이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특히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평화, 이게 되게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 특히 분단 국가 상황에서는. 우선은 이제 협정을 체결하면은 우리가 무슨 정보를 얻고 일본한테는 무슨 정보를 주는가,
이거를 먼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방부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일단은 위성 사진. 위성 정보는 뭐 일본이 위성이 5개인가 있으니까 우리는 물론 위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위성 정보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뭐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북한에 잠수함 발사 SLBM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한명구 장관이 말했어요. SLBM은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물밑으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SLBM은 아주 은밀하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물 위로 떠올라가지고 미사일을 숑 하고 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디 팟캐스트에 나와서 한명구 장관은 참 뭐 사드 배치할 때도 사드 배치하면 SLBM을 막을 수 있다 그러더니 또 이번에 한일 정보 군사정보 협정 할 때도 또 일본으로부터 SLBM 북한이 SLBM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게. 예. 이런 걸 종북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간에.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잘 아는 경남대 우리 김동엽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SLBM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거는 매국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에 이제 그 대잠 초계기 같은 것들이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SLBM이 동해상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동해상에서 움직이면은 우리 영위로 들어와야지. 일본의 초계기들이 대잠 잠수함 초계기들이 그래서 북한 SLBM을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식별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러려면은 SLBM 정보를 얻는다는 거는 일본의 해상 초계기 대잠 초계기를 우리 영해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 다름없다는 거예요. 꼴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초대하는 것 말 표현 괜찮나요? 초대하는 것. 네. 그래 이제 말이 안 되는 매국노라고 이제 막 그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방부라든가 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시민사회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면은 일본 자위대가 온다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우려다. 절대 그렇지 않는다. 단지 이것은 군사 정보만 교환하는 것이고 군사 정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그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믿을 수 없냐면 불신사회를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최순실이 대통령한테 메모해 주면은 그래서 대통령이 수첩에 적은 걸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읽으면은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적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순실이 통일이 대박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텔레비전 나와서 통일이 대박이라고 말하고 어디 학술 토론회 가가지고 통일이 대박이라고 기조연설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김동엽 교수님 같이 하는 분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한 이유가 북한 SLBM 때문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국노다. 일본 자위대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는 거다. 이 말에 대해서는 더 신뢰를 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조금 따져보면은요, 일본은 이미 1963년도부터 1965년도에 공개된, 계획인데, 그 미스야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1965년도에. 미스야. 예, 폭로된 계획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7단계에 걸쳐가지고, 일본인들의 피난과 지원을 위해서 자위대를 한반도에 상륙하는 거였어요. 이미 63년부터 일본은 그런 연습을 한 거예요. 자위대가 한반도에 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더 최근에는 2012년도에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논의가 있을 때요. 일본 신문에 일본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때 한국의 서해에 들어와서 서해에서 일본의 이지스함이 들어와가지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얻겠다. 이렇게 일본에 들어오겠다. 서해에 들어오겠다. 그래서 그게 일본 신문에 났어요. 그리고 한국 국방부에서 일본의 이지스함이 서해에 들어와가지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얻으면은 그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게 되면은 우리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지스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 말은 어쨌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은 결국은 일본의 이지스함이 서해에 들어와가지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정보를 조기에 얻으면은 그거를 우리도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후 맥락, 역사적인 흐름이라든가 2012년 때 한일 사이에서 오고 갔던 이야기들을 본다면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그 자체가 앞에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군사정보
교환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만들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군사정보 교류를 촉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군사정보 교류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일본의 자위대 이지스함이 서해에 돌아가지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얻는 이런 것까지 다 허용하게 되는 걸로 뚜개 구멍이 뚫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해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당연히 중국의 주로 이제 우리로 말하는 중국 동부 해안지대 이런 데에 대한 탐지 범위에 다 들어갈 텐데 그렇죠. 중국이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북한도 난리 치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자위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일본 자위대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륙을 위해서 63년도부터 계획을 세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온 이게 일본 자위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얻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정보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부족한데 그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민구 장관은 정말로 답답하고 한심한 양반인데요. 직접 말해도 됩니다. 하병 의사님 가서 제가 답답한 사람이다 하더라고 해주시는데 북한의 SLBM 정보를 얻는다고 말했는데 일본이 또 가장 원하는 게 있어요. 일본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북한의 SLBM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교환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의 동해라든가 서해에서의 잠수함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일본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아니라 우리 거. 그렇죠.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동해에서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정보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하게 되면 앞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게 우리 영토와 관련된 군사정보를 일본에 주게 되는 겁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결국은 북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서해로 일본 자위대가 일본의 이지스함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정보를 일본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본은 한반도의 상륙이라든가 동북아 진출, 일본 자위대는 지금 동북아까지 나가려고 이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가 정작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성에서 찍은 것은 우리도 위성이 있고 우리 미국에서부터 받는 거고 일본에서 최근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일본의 방위성 문서가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LBM이라는 것은 물속으로 다니는 잠수함이잖아요. 그럼 물속에서 이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건데 SLBM은 물속에서 은밀하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도 SLBM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 이렇게 일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결국은 북한 SLBM 정보 얻는다고 해놓고 우리의 잠수함 정보만 훔친 거네요. 그렇죠. 우리의 정보만 해군 정보만 일본한테 다 넘겨주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우리는 휴전선에서부터 휴전선 북쪽으로 옛날에 린다킴의 어떤 방산 비리 90년대 있었을 때요. 린다킴. 그때 이제 백두 금강 정찰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미치는 그 지역까지는 북위 금강산 지역까지는 우리가 화상 정보를 얻고 백두산까지는 신호 정보를 얻는 거. 우리도 이미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그런 정보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더 가까우니까 그렇겠네요. 우리가 더 화상 정보라든가 어떤 영상 정보, 음성 정보 도청한 거 이런 거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는 휴민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영호 북한 영국의 공산지 그 사람이 왔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정보. 그럼 우리는 태영호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지금 북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의 특히 이제 유럽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텐데 군사정보 교류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류라는 측면에서 순수하게 1대1로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있어서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 주는 거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정보를 줌으로써 일본 자위대의 동북아시아 진출을 또 한반도 진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위대에 날개만 달아주는 겁니다. 네.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한테 이렇게 속속들이 우리나라의 군사정보 다 내준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등골이 오싹한데요. 사실 지금 이런 중요한 그 협정이 당장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물론 시민사회들도 아침 8시부터죠. 대응할 거고 지금 이미 대학생들 모임이 지금 여기 서촌
그 창성동에 있는 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행동이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항의 행동을 한다고 이 추운 겨울날 예, 지금 그 모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뭐 방송을 들으시게 되면 이미 뭐 국무회의 지났을 수도 있고 하지만 국무회의 2012년을 돌이켜보면 국무회의 이후에도 그 국민들의 목소리, 반대하는 목소리로 인해서 결국에는 최종 서명을 미룬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대학생들한테 힘을 더 불러 넣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부에 항의를 하거나 이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국민들의 의견을 계속 정부, 이 불통 정부이긴 하지만 안 들으면 좀 더 두들겨서라도 좀 듣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저는 시민혁명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방식의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광화문에서 매번 촛불시위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강력하게 외침을 하는 그런 경우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80년 5월에 광주에 있었고 87년 6월 항쟁 때는 감옥에 있어가지고 겪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민중들의 어떤 시민들의 그런 항쟁의 역사에 대해서는 저도 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이런 평화적이면서도 감격스러운 시민혁명의 시대에는 저는 뭐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없었다고까지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금 불통 정부가 국민들 시민들하고 의견 교환을 하지 않고 국회하고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물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우리가 저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도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우리의 시민혁명은 단지 이 박근혜 정부 퇴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퇴진시켜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것과 같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왔던 그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시민혁명의 목표이고 또한 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시키고 그리고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 다시 다 짜야 됩니다. 한일 관계 다 짜고 이 식물 대통령이 만들어냈던 것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해 나가고 그리고 동북아시아 질서 격변하고 있는데 이 동북아시아 질서 속에서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동아시아 평화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의 권한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협정이 체결되는 것들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지만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민혁명의 힘으로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 재정립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걸 하고 싶은 사람들과, 일본에서 자기네가, 해외로 진출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매우 급속하게. 뭐, 이 정권이 어떻게 되기 전에, 아니면 오바마가 어떻게 되기 전에, 막, 이런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쪽도 되게 급한 거다, 라는 것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문제가 우리 국민 모두의 아주 긴 상당 기간의 미래, 이거를 좌우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급한 거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죠.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끝까지, 이게 나의 문제고, 우리 후손들의 문제고 모두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과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장시간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바로 앞두고 임박해서 긴급하게 마련한 자리인데요. 시민분들도 협정 체결 강행되는 이 모습 그냥 가만두지 마시고 2012년처럼 시민들의 힘으로 또 막아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민분들 촛불로 또 항의 목소리로 여기저기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